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Save the Children.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ят 111회 2016 여행지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뭐 어떻게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건 아니고 몇 주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내가 어디에 이렇게 사무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주차를 막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에 다른 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빵 내려가지고 내렸어요 차에서? 내렸어. 그 앞에 내려가지고 창문을 두들겼어. 딱 했더니 창문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 오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뭐 이렇게 사러 왔다고. 누가 어디 오셨어라고 물어봐 거기서. 아니 왜냐면 거기가 이제 공용 주차장이 아니라 그 상가들이 있고 내가 거기 주차하기로 했던 곳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분도 제대로 온 거지. 왜냐면 옆에서 뭔가 다른 일을 보려고 오신 거니까. 근데 내가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기 뭐 빵 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었는데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옆좌석에 앉았던 분이 저를 보면서 최 사장 아니냐고 목소리 듣고 알겠다는 거야. 아까 그 창문 열린 창문을 그 차의 옆자리에 있던 착하게 분이 사세요. 팬이라고 갑자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선행 모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드릴게요. 인사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잘 오셨다고. 구입하신 다음에 가면 된다고. 뭐야, 빵집. 주차 안내를 하셨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서 멀리 도망갔지요. 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막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들으실 텐데. 그럴 수 있죠.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화를 내드리고. 그때 사실 최 사장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준비가 돼 있었는데 팬이라고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도 내려가지고 창문 두드리는 것까지 이제 시행에 옮기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저번에 깡쌤한테 내가 한번 상담했는데 자꾸 화가 난다고.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깡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해답을 줬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막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이제 조금만 화나는 일 있으면 바로바로 폭발시키고 이러는데 조심해야겠다. 폭발까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좀 되게 바빴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바빴다고. 이번 주에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충분하네. 맞아, 그 정도 그 정도면 뭐 빡세게 집중해서 자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입니다. 집중해서 잤어야지 딱. 그러니까요. 논매 모드 지켜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맨날 힘들다고 얘기하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특히 좀 힘들어 보이니까 오늘은 봐드릴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저희 살짝 미팅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다고 막 세상 붙잡고 요즘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다 힘들게 살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앞으로 힘들다는 말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걸 네. 그걸 보고 나니까 느꼈어. 함부로 나 너무 힘들다, 나 진짜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나 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꼴랑 2주가 지났는데 오늘만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제일 힘들어. 아, 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신해서 가장 힘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더 힘듭니다. 배틀 또 오랜만에 네. 누가 이미 힘든지 장비 배틀 봅시다. 착용했어. 네, 저도 요즘 좀 일이 좀 계속 바쁜 바람에 정신이 없고 뇌를 갉아먹는 아메바가 있다면서요. 아, 네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말도 자꾸 헛나오고 나도 예, 말이 헛나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요. 혓바닥이 이렇게 발음이 새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뭘 찾으려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서 뭘 하려고 딱 했는데 1초 만에 갑자기 멍해지면서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는 여긴 경우 어디지? 있잖아요. 난 누구인가? 그거 맨날 그런데 나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진짜로 항상 그래. 그래서 그걸 항상 메모해야 돼요. 그 순간에. 시기들은 무슨 뭐 힘든 거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 자기가 최고라고 그냥 배틀 뜨려고 그냥. 다들 뇌에 아메바가 한두 마리씩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저도. 네, 저 준비해 왔어요. 말할 게 없어가지고. 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다 못 자. 배틀 그만 또. 그 얘기하려고 난 거 아니고 계속 잘 못 자다 새벽 5시에 갑자기 무간도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간도? 네. 무간도? 진짜 옛날 영화 아닙니까? 네, 예. 그 전에 뭐 영화 때문에 뭐 준비하려고 하다가 양조위가 나오는 영화들을 쭉 보다가 무간도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간도를 봤는데 그 영화도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2002년이라고 돼 있네 여기 보니까.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시 봐도 되게 촌스럽지 않고 스릴 넘치고 네. 안 사요. 양조위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글쎄. 네네. 사랑합니다, 양조위. 양 시리즈를 좋아하시네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트라우마 생겼어, 그것 때문에. 바람에. 네. 양산아이라고 해서 양산에 사는 아이다. 논란이 됐었죠. 예, 양산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양산아이. 네, 나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양산아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양산아이라고 했잖아. 양산아이. 양산아이. 이렇게. 양산아이. 어쨌든 평소와 다름없이 대충 지내셨군요. 네네. 광고가 오랜만에 있습니다. 오. 지난번에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저희 지대너벳이 생겼다고 광고 드렸었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네. 그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 채널을 더 만든 거예요. 카페, 페이스북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채널을 이제 기회가 생겨서 만들었는데 요 카카오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야. 저희 볼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게시물 2개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5만 명 넘게 갑자기 봐주셔가지고 우와. 저도 그거 감사드립니다. 추가했는데 저도 했어요. 그랬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추가하라고 욕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좀 알차고 재밌는 컨텐츠,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최 사장 쇼 이런 거 갑니까? 독실이 누드쇼. 오케이. 이런 것들 갑니다. 좋다. 지금 상태라면 할 것 같아 왠지. 잘 구슬리면 할 것 같아. 오케이. 2016 여행지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번째 시간이죠. 독실이가 준비했다고. 네, 기가 막힌 걸 또 준비해 왔습니다. 기가 막힌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깡 선생? 그렇죠. 예. 깡 선생을 여행하자. 사실 깡 선생님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 느낌으로요? 네, 깡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또 왔군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이라기보단 가장 아름다운 탈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범선일 것이다. 범선. 네. 범선. 지난번에 말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용이라고 한다면 단체로 탈 수 있는 거. 범선. 네. 사실 여행지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약간의 4차원 여행지였잖아요. 예. 근데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 이 시대도 가보고 싶고 저것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퍼뜩 떠오르는 게 정말 좋아했던 남자들이 다 한 번씩은 생각했던 대항해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게임. 네, 맞습니다. 게임 대항해 시대. 해보셨어요? 그럼요. 너무 좋아했죠.
그 온라인 뭐 요즘 거는 안 해봤는데 예전에 뭐 2, 3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도 그 정도 걸 해봤던 것 같은데. 그걸 오프닝에서 항상 따다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그 배들이 이렇게 착 지나가는 오프닝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나온 그 배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가장 추천할 만한 여행지는 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배를 직접 타본 것도 아니고 네. 대항해 시대 게임을 해서 봤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 거기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배가 무슨 배가 있고 무슨 가보진 배가 있고 못했어요. 뭐 쉽도 불쌍하게. 있고. 아니 다 안 가봤잖아요. 깡 선생님 지난번에 했던 세계 중에 가본 거 뭐 있습니까? 저요? 네. 아우라 마즈다 갔다 왔다고. 아직 못 가봤죠, 저는. 못 갔다 왔어요. 네. 저 가는 방법도 준비해왔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타면 되는지 다 준비했습니다. 범선을 어떻게 탈 수 있는지. 아니 그 대항해 시대 어떻게 가는지. 오늘의 여행 목적지는 네. 대항해 시대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 게임 대항해 시대. 그거 약간 이후. 네. 그 대항해 시대.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보내준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래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1부는 뭐 할 거냐면 그 범선이라고 하는 거의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깐 진짜 배를 한다고요? 네. 배? 네. 범선? 돛담배 이런 거? 돛담배는 이제 좀 보통 작은 걸 이야기하고 근데 범선은 돛을 달고 있죠. 그래서 돛담배는 맞죠. 역시 충격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돛담배가 돛을 달았다는 뜻이구나. 돛담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못해요. 뭘 달았어? 돛담배. 알겠습니다. 돛담배를 생각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면 돛대다. 그만해. 토할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부는 그러면 범선의 범선에 역사.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이걸 재밌겠다. 들으면서 우리가 그 대항해 시대 할 때 들었었던 배들이 있어요. 뭐 카락이라든가 캐러벨이라든가. 캐러벨. 그렇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뭐 갈리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갈레온이 있었을 거고 뭐 쉽이라고 하는 배도 있고 판옥선 나오거든요. 그렇죠. 판옥선도 있죠. 예. 판옥선이 있나 거기? 판옥선? 정크선이 있을 텐데 그 중국 배. 그래요?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배들을 한번 뭐가 달랐으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내용을 듣고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영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스터 앤드 커맨더라고. 마스터 앤드 커맨더. 원래 책을 원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썼던 굉장히 그 선상에서의 그 범선 시대 선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한 책을 영화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신기하다 뭐 이런 영화가 있나 하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배를 알게 되고 범선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약간 구조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한번 가볼 여행지니까 미리 한번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봐야겠네. 마스터 앤드 커맨더. 네. 그래서 1부는 범선의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뭐 고대, 뭐 이집트의 배는 어떻게 생겼었다 제가 묘사를 드리면 여러분이 앞에 준비된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니 우리한테 A4 용지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설명한 걸 듣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표현해주면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네. 이거 그리면 뭐가 있는데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네,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걸 타고 가셔야 됩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이거 뭐 퀴즈나 뭐 상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내기합시다.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카페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가장 못 그린 사람을 뽑아서 못 그린 사람? 벌칙을 줍시다. 벌칙? 상을 주세요. 잘한 사람 상을 주자고? 아니요. 가장 못 그린 사람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양받아서 자신 있어요. 가장 잘 그린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가장 못 그린 사람으로 뽑힌 사람한테 벌칙을 주는 걸로 합시다. 오, 좋은데요. 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왜 그리라고 했냐면 김도현의 표정 진짜 장난 아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머릿속에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의 어떤 형태나 네, 형태 같은 거를. 그게 아니면 막 얘는 이렇게 생겼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게 있었다, 특징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말만 듣는 거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올 여름도 덥고 또 정부가 지금 에어컨도 못 틀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네 머릿속에서 배나 한번 그려봐라. 그렇죠. 네. 지금 깡쌤 너무 각 잡게 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을 다 잡아놨어.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원래 미술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맞다. 그림 그려. 장난 안 되겠네. 난 중고등학교 때 미술 80점 넘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너희 다 끝났어. 안 되겠네. 다행이다. 예, 그럼 시작해 주시죠. 2부가 뭐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2부는 이제 그래서 범선 타고 여행 가는 그 여행 경로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 여행지에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범선을 타면 우리가 겪게 되는 거. 그렇죠. 대항해 시대로 가서 예. 범선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다. 정말 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범선의 역사입니다. 왜 좋아하냐? 범선은 그냥 아름다우니까 좋아하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직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데. 범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나 모르겠어. 돛담배 아니에요? 크루즈? 크루즈? 크루즈는 범선은 뭘 생각해야 돼요? 앞에 호랑이 머리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선수에. 네. 그냥 진짜 그래서 범선이라고? 호랑이 배야? 아니 그 범위 아닐 것 같아. 선수상이 있다고. 지금 선수상- 너무 깜짝 놀랐어. 호랑이 선수상은 범죄. 있을 수 아니, 이게 있죠. 도시 있는 배를 범선이라고 그쵸.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용어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럼 네. 범선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범선의 어떤 용어를 기본적인 제가 사용할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잠깐 그 전에 범선이 왜 도입됐는지도 얘기할게요. 효율이 높아요. 가만히 놔둬도 바람을 받으면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을 잘 컨트롤만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종이만 놔둬도 종이가 이렇게 바람에 쓱 지나가는 걸 보면 각도를 잘 맞춰주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효율이 어느 정도냐? 사람은 자기 몸무게 정도를 어렵지 않게 끌 수 있다고 해요. 끄는 거. 잡아 끄는 거. 저 정도라면 뭐 한 60kg 정도를 네. 0.1톤. 잡아 끄는 게 가능하겠죠. 네. 사람은. 마차는 보통 이제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이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보통 마차는 표준적인 마차가 4에서 5톤 정도를 끈대요. 말이 잡아 끌게 되면. 말 한 마리가? 네. 마차가 됐든 정말. 아니면 소가 끄는 수레가 됐든 간에 네. 4, 5톤 정도를 8명이 노를 젓는 10m 길이의 카누가 네. 4톤을 끌 수 있습니다. 사람 4명이 네. 카누? 때. 네. 에이, 노를 이렇게 그렇죠. 노를 하는 거죠. 근데 3명이 조종을 하는 작은 돛담배는 30톤 이상을 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의 운반을 할 때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행기의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대형 어떤 화물들을 한 번에 크게 운반하는 건 다 배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만 해도 실제로 배를 가지고 운반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저기 곡식 같은 거를 예, 위로 이렇게 한양으로 올릴 때도. 예, 뭐 중국이나 뭐 모든 문명권 나라들이 큰 운하 같은 거 팔려고 했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운하를 파고 싶었던 분도 계셨죠. 아, 예.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운하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범선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좀 두렵긴 한데. 지금 이제 돛담배랑 범선을 우리가 동일한 용어로 보면 됩니까? 근데 범선은 보통 규모가 훨씬 커지게 돼요. 돛담배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트 조그마한 정도. 배, 그렇죠. 요트 정도 느낌. 거기 그냥 돛이 하나 달려 있는 걸 돛담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선이 된다면 보통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부터 시작해서 돛대가 하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게 돼요. 네. 나중에 뭐 4개, 5개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돛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럼 돛은 도대체 뭐냐? 바람을 받아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천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알겠죠. 천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돛을 달아놓은 대가 있어야겠죠. 그게 돛대입니다. 돛대. 네, 네. 돛대. 그리고 마스트라고도 가끔 쓸 거예요, 제가. 영어로 마스트이기 때문에. 마스트. 네, 마스트, 돛대. 그리고 가로돛이 있고요. 세로돛이 있어요. 그래서 횡범과 종범이라고 합니다. 돛대가 있고 거기에 가로로 돛을 달 수가 있고요. 돛대가 있고 세로로 돛을 달 수도 있어요. 돛대에다가 세로로 돛을 단다고? 네. 우리 그러니까 가로는 삼각형, 익숙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삼각형 모양의 삼각돛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기 같은 거가 지금 세로로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기 같은 거 흔들 때 네네. 국기가 뭐 예를 들어 늘어져 삼각형 있죠. 네. 모양이면 이게 돛의 그 세로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돛이 쫙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모양이 쭉 늘어져 있죠. 국기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겠지 뭐 그렇다니까 뭐. 가로돛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나무 같은 걸 놔둬가지고 네. 껴갖고 돛에다가 가로지르게 십자가 모양으로 예. 거기다가 천을 묶어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건 가로돛이 만화 같은 데 거고. 많이 본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나오죠. 네. 세로돛은 뭐냐면 보통은 용골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세로돛 자체를. 용골? 용골이라고 하는 거는 배의 바닥에 있는 쫙 가 있는 가장 튼튼하게 돼 있는 골격이에요. 네. 척추 같은 거. 그래서 그 방향. 용골. 그러면 가로돛은 말 그대로 배의 방향에 90도가 되도록 있는 거고 그 뒤에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가도록. 네. 네. 그리고 세로돛은
방향이 뒤쪽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론 방향 바꿀 수가 있겠죠. 세로도트는 그럼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처럼요? 어느 정도 그렇게 돼요. 직선으로 못 움직여요. 정말? 네. 세로도트의 경우에는 네. 바람의 방향을 받아서 그 바람 방향으로만 가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장점이 있죠. 어떤 거요? 우리가 그 장점은 요트 좀 경기할 때 네. 요트 경기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그게 세로도시구나. 네, 그러면? 다 세로도트예요. 가로도트는 없어졌어요. 알겠다. 이제는. 요트에 있는 거. 요트에 딱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로도트 개념이구나. 그렇죠. 세로 삼각도 Yes. 세로도트. 알겠습니다.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 좋아하는 분들은 원피스요. 거기에 나오는 고잉 메리호가 앞에 있는 돛대에다가는 가로도트를 달고 있고 돛대가 2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돛대에다가는 세로도트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캐러벨인데 그게 이제 모험을 위해서 만든 배잖아요. 고잉 메리호가. 네. 좀 이따 나올 거고 캐러벨?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횡범이 있고 종범이 있더라. 제가 막 섞을 거예요. 가로돛, 세로돛, 횡범, 종범. 그리고 횡범은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사각돛을 쓰게 되고 종범의 경우에는 삼각돛을 보통 쓰게 되더라. 가로, 횡, 세로, 종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럼 닷은 도대체 뭐냐? 닷? 네, 닷은 뭐죠? 닷? 네. 바닥에다가 무게 내리는. 그 닷이구나.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포크 같이 생겨 있는 거. 네네. 약간 네, 그래서 삼지창 뭐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만화에서 꼭 통과제리 같은 데서 톰이 맞을 때 돛 같은 데 닷 같은 데 맞잖아. 빵. 그걸로 맞을 수 없을걸요? 그런가? 그 닷은 이제 바닥에다 내려놓게 되면 바닥이 당연히 울퉁불퉁할 거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는 그 여기서 말한 바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다에 이제 속에 있는 해저 바다. 해저. 네. 그 해저에 내리게 되면 얘가 걸려요. 이렇게 쓱 하고 쓸리다가 어느 부분에 돌에 걸리든 뭐가 걸리든 걸립니다. 예. 파묻히는 거예요. 혹은 파묻혀요. 네. 모래 안쪽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거. 네. 그럼 출발할 때 그러잖아요. 돛을 펴고 닷을 올려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닷은 올려가지고 바닥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돼서 떠다닐 수 있게 만들고 돛은 이제 내려가지고 바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서는 뭐가 아름답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골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물과 고물이 있습니다. 이물은 선수, 즉 뱃머리를 말합니다. 응? 이물이 뱃머리예요. 뱃머리. 네. 뱃머리. 네. 근데 이거 꼭 다 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예를 이 들어 정도는 자동차를 탈 알아야 때도 안에 부품 몰라도 탈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알아야 타요. 좀 멀미 나가지고요. 핸들을 움직여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뭐 옆에 기어봉을 움직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뭘요? 배요. 그렇죠. 맞아요. 수병으로 타시는 거예요. 진짜요? 수병으로? 네, 수병으로 탄 겁니다. 이물. 선미가 고물입니다. 배 뒷부분이 고물입니다. 그건 순 우리말이에요. 이물과 고물은. 선수, 선미. 네. 이물, 고물. 네. 뱃머리, 거기가 이물. 지금 나 그리고 있어 이미. 그리고 뭘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벌써 그랬어요? 그리고 예. 우현과 자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잖아요. 이것도 용어가 있어요, 사실. 우현을 스타보드라고 부르고요. 좌측을 포트라고 불러요. 스타보드, 그리고 포트. 네. 이거는 좀 재밌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키가 달렸잖아요. 방향타. 네. 방향타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운전대.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죠. 뒤에 달려 있는. 근데 그 키가 보통 예전에는 다 우측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어보드가 스타보드로 바뀐 거다. 그래서 우측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스타보드 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럼요. 예.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 그럼 보세요. 네. 오른쪽에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배를 포트에다가 배를 항구에다가 완전히 바짝 대려면 우측으로 붙겠어요? 좌측으로 붙겠어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붙어야지. 왜요? 우측에 키가 내려와 있으니까. 키가 뭔데요? 운전대. 그 노 같은 게 하나가 큰 노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키야. 네, 그걸 사용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노가 아니고 키는 따로 있어요. 원래는 배의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방향 바꿔주는 거. 그렇죠. 방향타. 네. 근데 그게 초기의 배들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서양 배들은. 동양은 처음부터 거의 뒤쪽에 있었는데. 잠깐 키가 이해가. 운전대가 아니에요, 그럼? 네네. 지느러미 같은 게 하나. 그렇지. 운전대랑 연결되어 있을 텐데. 연결이 돼 있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배꼬리 거. 같은 거구나. 네, 배꼬리에 달려 있는 널빤지.
근데 그게 배의 뒤에 달려 있잖아요. 네. 서양 배들은 초기에는 다 어디 있었냐면 오른쪽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름이 스타보드라고 돼 그걸 있다는 거죠. 키라고 하는구나. 제가 네. 착각했네요. 네. 방향타 그럼 무조건 좌측으로 붙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키 때문에. 그래서 좌연을 포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포트. 포트 방향이다. 그리고 스타보드 방향이다. 이렇게. 또 그것도 포트라고 하기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는 좌연을 포트라고 안 하고 라보드라고도 불렀었어요. 라보드요? 네, 라보드. 근데 그건 뭐가 바뀐 거냐면 로드보드예요. 로드보드. 그러니까 짐을 실어야 되니까. 짐을 싣는 쪽. 그래서 로드보드. 또 하나는 포트. 이쪽은 그게 이제 포트로 바뀐 이름은 라보드랑 스타보드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타이타닉 사건 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좌연으로 최대한 틀어라라고 했는데 그걸 그죠. 잘못 들어서 우연으로 최대로 틀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영국 해군에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좌연은 포트로 하자. 왜 포병들도 셋이랑 넷 헷갈리니까 하나 둘 삼 넷 넷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죠.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요. 비행기도 배잖아요. 예. 그죠? 우주 비행선 할 때 선자가 배 선자잖아요. 오, 그래 있어요? 그렇잖아. 누구 맘대로 비행선 할 이렇게 때 선. 예. 그리고 스타쉽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우주선도. 그렇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항상 충격. 어느 쪽으로 타는지 생각해 보시면 항상 좌측으로 타요. 저희가 포트 쪽으로. 그렇구나. 그렇죠. 항상 좌측으로 타요. 한 이해했어. 번도 신경 써보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우측으로는 안 타지? 문은 분명히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전통들이 있는 거죠. 배의 일부니까. 신기하네. 그러면 범턴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배가 기록을 보고 보통은 복원을 해내는 거예요. 기록 혹은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걸 갖고 복원을 해내는 거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배가 네. 네. 심지어 메이플라워 같은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합니까? 그 청교도들을 예. 실어 날랐었던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 분들이 미국으로 도망친 그때 탔던 탔던 배 배. 이름이 네, 메이플라워요. 메이플라워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당연히. 네. 그러면 기록을 가지고 복원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래서 그렇군요. 얘가 어떤 배였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뭐 바이킹 배도 이야기를 할 거고 무슨 배도 이야기할 거고 이것저것 얘기할 건데 걔가 똑똑 떨어지지는 않고 기록을 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난파선이 발견이 되게 되면 역시 이랬었구나라고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지중해가 있을 거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거니까 북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북해는 북유럽이랑 그쪽 바이킹 살던 그쪽 혹은 뭐 스톡홀름 있고 막 그쪽 네. 그게 이제 북해가 될 것이고 거기 바다가 좀 거칠어요. 지중해는 로마, 그리스 있었던 그쪽, 그죠? 에스파냐 그 동쪽으로 그 바다. 그 바다는 아무래도 좀 잔잔하거든요. 그게 좀 다르겠죠. 이집트도 지중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배가 발달하게 돼요. 고대. 바다의 어떤 그 거칠기나 이런 것 때문에 배가 달라지겠구나. 그렇죠. 형태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고대부터 배는 있었죠. 기원전 4000년 무렵에 이미 돛을 달고 항해하는 법이 알려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게 되면 고대에서는 수메르가 나오는데 수메르에서부터 이제 점토로 만든 배 모형이 나왔었고 그 모형에 보니까 돛대 자리가 있고 돛대를 지탱할 밧줄을 동형매기 위해서 널빤지에 구멍을 뚫은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널빤지에다 구멍을.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돛대를 달고 거기다 무언가를 달았었던 흔적들이 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써왔네. 그런데 실제로 지중해를 누볐던 최초의 문명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배를 제가 묘사할 테니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고대 배부터. 네, 고대 이집트의 배부터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던 배가 처음에 있었을 거고, 그죠? 피라미드 그 돌도 날라야 되고 했었으니까 배를 갖고 날랐겠죠, 당연히. 돌을? 네, 돌을 배로 날랐다고요? 그럼 저 위쪽에서 깎아가지고 피라미드 최 사장님이 우주선으로 날랐다 했던 보통 학술적으로는 우주선으로 우주선이 배니까. 그렇군요. 배로 날랐구나. 배로 날랐어요. 어쩐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었냐? 곤돌라형이에요. 자, 그리는 겁니까? 네. 떨리네. 자, 곤돌라형이고요. 곤돌라. 곤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뭐 할 수가 없고 앞뒤 양끝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곤돌라. 이집트. 곤돌라형. 베네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어휘만 들어도 알겠잖아. 곤돌라. 앞뒤 양끝이 점점 가늘어져요. 구 모양이고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리 달려 있고. 이 사람 장난 아니야. 알리바바 신발 같은 거요? 이야,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생각하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고놀라. 네. 휘어져 있고 양쪽 끝이 가늘어져야 되고요. 우리 몇 개의 그립니까, 근데? 4개 정도? 자, 그럼 선체는 어떻게 생겼다? 바나나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나나. 네. 오케이. 독특한 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베의 특징은 독특한 활 모양. 근데 활 모양이라고 하면 저는 또 너무 이렇게 얇게 그릴까봐. 네. 바나나. 너무 가늘게 그릴까봐. 네. 바나나 모양으로 그리시고 앞뒤 양끝이 점점 가늘어지고요. 네. 가운데 기둥을 하나 세우죠. 그게 돛대입니다. 기둥. 네. 돛대. 돛대를 하나 세우시고. 이집트도 돛대가 있어요? 그럼요. 돛이 있었습니다. 니네 끝났어? 벌써 나 장난 아닙니까? 그 다음. 난 지금 바나나 그리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때는 하중을 버티는 골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 자체가 이제 아까 말했었던 용골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를 쫙 아래에 깔려 있는 척추에 해당하는 게 없었어요, 당시에는. 아, 그러니까 배가 강도가 떨어져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기둥을 하나 세웠죠. 예. 돛대를 세웠죠. 그 양쪽 끝 앞부분과 뒷부분이 굵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돛대의 끝부분에 밧줄이 네. 이물과 고물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돛대 가장 끝이 네. 전기줄처럼. 아, 그렇죠. 아, 끝부분에 니네 끝났어.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폭이 좀 좁나요? 그럼 이건?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폭이 넓은 배가 있고 좁은 배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아주 좁다고 얘기할 수 없는 좁은 배입니다. 왜 웃어? 아니 컨닝하는 내 자신이 웃겨서요. 김도희 씨가 컨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안 그리세요? 빨리 그리세요. 내 거 보고 그리지 마. 빨랫줄 같은 게 매달려 있는 알았어. 거잖아 지금. 그렇죠. 나 밥 아저씨한테 앞뒤로. 배웠어 미술. 진짜? 네. 이거 장난 아닌데? 자, 그리고 가로도치 있는 경우도 있고 세로도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가로도치로 합시다. 가로도시요? 네, 가로도. 위를 가로지르는 십자가 모양으로 도치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도 가로지르는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돛이 달려 있으니까 바람에 펄럭펄럭 하고 있겠죠. 고정 아니에요? 바람을 바람을 받고 이렇게 부풀어 있겠죠. 아. 그건 너무 어렵잖아. 입체로 어떻게 그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당연히 3차원으로 그려야지. 야, 보지 마! 김도희 씨가 똑같이 그립니다. 진짜 그러네요. 야, 장난 아닌데, 지금. 야. 그리고 노가 있어요. 바람이 많이 원하는 대로 불 때는 이제 도치를 쓰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옆에 쫙 늘어서 갖고 노를 이제 젓는 노잡이들이 있었죠. 아,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렬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그린 거는 보니까 한 기원전 1250년대 그림이 있는데 이건 한 20명 정도, 15명 정도 합시다. 15명 정도? 네. 노가 15개 있다고요? 그 정도를 옆에다 한번 그려주시죠. 노는 그러면 배 밑에 구멍이 나 있나요? 아니면 이때는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있고. 저 이거 안 갈래요. 네. 이거 뭐야 이거? 조퇴할게요. 자. 존나 잘 그렸어요. 됐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배예요. 특징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독특한 유선형 구조로 활 모양으로 돼 있고 마치 활시위를 당긴 것처럼 줄이 앞뒤로 묶여 있고 그리고 사각도치를 달고 있고 실제로 노를 젓더라.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잡이들 과연 노예였을까요? 자유민이었을까요? 노 젓는 사람들. 네. 전쟁에서 져가지고 맞아. 붙잡혀오고 이런 놈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채찍질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 그렇게 노예들을 썼던 거는 상당히 나중이고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노잡이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노가 한 줄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 가면 이제 노가 3단까지 올라가거든요. 3단 노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스무스하게 안 하면 노끼리 엉켜요. 그리고 노끼리 엉키게 되면 노가 뭐 부러지고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 혹은 자유민들을 이렇게 노잡이로 쓰기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뭐 노예였다고 한다면 야, 너 보상해줄게. 너 내가 자유민으로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 때 우리 한번 힘 좀 같이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도희님은 진해를 그리신 것 같은 느낌이. 김도희 거 징그럽습니다. 잘 그렸어요. 너 막 태양도 그렸어. 야, 씨, 장난 아닌데? 자, 갈 길이 뭐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페니키아, 미케네,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갤리도 그릴 거예요. 갤리? 네. 이때는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뭘 하게 되냐면 제해권 쟁탈전이 시작해요. 제해권 쟁탈전. 네. 제해권을 잡는 것이 무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평화롭지 않고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해전이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당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대포 같은 게 없잖아요. 근접해서 뛰어 올라서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육지전이랑 똑같은 거죠. 배를 옆에다 대고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배를 옆에다 나란히 대고 뛰어 올라가서 싸우고 칼부림하는 거죠. 아 서로 싸우긴 싸워야 되니까. 네, 싸워야 되니까. 잘 돼가지고 네. 서로.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면 그 배의 형태가 독특한 게 이제 나타납니다. 충각이 나타납니다. 충각으로 들이박는 방식으로. 네. 그럼 충각은 어떻게 생겼냐? 이제 배를 그리셔야 되는데 네. 배의 또 그래요? 앞부분이 그럼요. 이제 다른 배입니다. 나 갤리선을 그릴 역대 겁니다. 방송 중 제일 스트레스 받네 이거. 지금 저거 하나 그렸는데 이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 오 깜짝고 이거 그림이 요 3차원으로 그렸네 진짜로. 네. 우와, 잘 그렸어. 한번 계속해 보시죠. 네, 네. 김 뭐야 저거? 김도인이 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김도희님은 저거 그 피카소나 뭐 그렇군요.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입체파야. 네. 그래서 네. 짱이네. 요즘에 누가 3D를 그립니까? 저 그죠? 해외파예요. 저는 네. 극사실주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그렸다 진짜. 극사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페니키아 미케네 그리스 로마는 갤리선이라고 하고요. 갤리선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갤리선 나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쫙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노만 젓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보조로서 돛대는 달려 있었어요. 자, 충각이 있고요. 충각은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선수에 있습니다. 고물 부분에 이물 부분에 충각이 달렸고 빠르게 노를 저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상대방의 배의 옆구리를 들이박으면 거기가 구멍이 나면서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충각이 어디에 어떤 형태가 되었어야 됐는지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거라고요? 그리스 로마라고 그리스 할게요. 로마. 네. 페니키아, 미케네, 그리스 로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좀 날렵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날렵해야죠. 뾰족하게. 뾰족해야죠. 앞부분이 뾰족해야 해서. 되는데 어. 들이박는 게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상상해 보시면 돼요. 위에를 박으면 침몰할 네. 것인가, 아래가 부서져야 침몰할 것인가. 중간에 있을 것 같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아니 충각을 뭐 이렇게 조각하거나 그랬네.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여기는 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덧대고 딱딱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또 거기에 이제 눈을 그렸어요. 이물에다가 네. 눈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무서운 모습이 되도록, 무서워 보이도록. 나도 얼굴을 여기다 그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부분에 눈을 그리고 독실이 얼굴을. 그리고 고물은 예. 당시에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위로 약간 올라가게 했어요. 우리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징그러운데 점점. 알겠습니다. 독실이 얼굴에 물고기 알겠습니다. 군함이기 때문에 아, 눈이 예. 달려 있고 뒤에 올라가도록, 그리고 노가 옆으로 쫙 달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충각으로 들이박아가지고 옆구리를 부러뜨리려면 침몰시키려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가 이제 2단, 3단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폭이 좁고 깡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좁고 선체가 깁니다. 그래서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대신에 측면 파도에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중해니까. 지중해는 그렇게 바다가 거칠지 않으니까. 노는 몇 개 정도 있네. 뭐 3단으로 배치를 해도 돼요. 3단. 3단이라는 거는 이제 위로 3단. 그렇죠. 바닥 쪽, 중간 쪽, 제 위까지. 그럼 배가 엄청 크겠네. 적당히 크겠죠. 엄청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큽니다. 네. 그래요? 최 사장님이 한 그린 걸 보니까 네. 노가 위에 있는 노가 바닷물에 닿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요 다. 오케이. 바다를 내리면 되지. 그리고 도체 형태는 주로 가로 도치였어요. 돛대 달아야죠. 돛대 하나 달고 혹은 2개짜리도 있었어요. 돛대를 2개 세우십시오. 돛대를 2개야? 돛대가 2개? 네, 돛대가 2개. 가운데 이미 하나 확 그려버렸네. 진작만 하자! 돛대를 2개 그리시고 가로 도치를 답시다. 가로 도치요. 거의 1300년대까지 불변해서 가로 도치를 썼어요. 형태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로 도치, 세로 도치로 변하게 되는데 세로 돛과 가로 돛을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해 보세요. 돛을 접는다든가 모양을 변화시킬 때도 가로 돛은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순풍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세로 돛은 강한 바람을 다루기에 편하고 조금 더 편하고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했거든요. 어허. 그리고 바람 방향과 상관없이 배를 추진하는 데 유용한 것이 세로 돛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세로 돛은. 얘들도 빨랫줄 같은 걸 달았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돛이 하중을 버티고 있잖아요. 얘가. 그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돛의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묶어놔야 돼요. 얘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높은 돛대를 달았고 그게 바람을 확 받는 순간에 부러지거나 쓰러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뒤로 막 밧줄들을 묶어놓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그린다. 설명만 듣고.
오, 깡쌤 쩌는데? 야, 깡쌤 왜? 깡쌤 가리우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모범생들 좀 안 되겠어요. 김도희는 입체파를 이어받아가지고. 충각은 어디 있습니까? 혁신적인데요. 혁신적입니다. 앞에 있죠, 여기. 오케이. 네. 오케이. 동양화처럼 그리고 있어요 지금.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옮기는 평면으로 해서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획과 색도 칠했네. 야수파적인 잘 그렸네요. 색감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충각은 이때의 특징이고요. 전투함이라고 하는 그건 빠르게 가서 갖다 박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대규모로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물론 백병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위에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잡이들도 3단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노잡이가 있었어요. 도희님 노가 있었습니다. 노가 주력이었습니다. 노를 그리라고. 그래서 한단노가 뭐예요? 1단, 2단, 3단 3단. 전보 여객기가 2단인 것처럼 A380이 2단인 것처럼 대충 중간으로가 그려. 있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갤리의 어떤 전투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정말 제해권을 장악하려면 그 나라가 강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인원이 많고 많이 먹겠죠. 노로 저어서 가는 배인데. 그렇네. 그러니까 짐을 많이 못 날라요. 전투함은 말 그대로 전투함인 겁니다. 대신 그럼 화물선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출을 이용하겠죠. 네. 주로 노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화물선은 전투함, 군함을 만나면 100% 당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빡 와갖고 너 침몰시킬 거야. 옆에다 대 그랬는데 전투함이 훨씬 빨라. 네. 노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전투함은 짐은 많이 못 싣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적이라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근데 그때는 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군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적은 좀 더 나중에 더 많이 날뛰게 되고 당시에도 물론 있었겠죠. 오케이. 자, 중세로 갑니다. 벌써 중세입니까? 네, 로마가 망하면서 갤리선이라는 게 네. 이게 범퍼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박는 거예요. 싸울 때? 네. 서로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막 그 창 쏘고 활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노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네.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앞부분으로 박는 거야? 들이박는 방식으로. 네. 진짜 웃긴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 중국어 선들 오했을 때. 그 밀죠. 그렇죠. 뭐 포를 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요즘은 이제 흉각이 달려 있지는 않죠. 앞부분이 살짝 이게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그게 들이박는 것뿐만 아니라 선체의 어떤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노 젓는 분들이 진짜 중요하네요. 프로들이죠. 정말로. 노잡이는 프로들이죠. 3단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막 엉키는데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정말 자유민들로 그리고 이제 대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처럼 막 채찍질하면서는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인 거고 노잡이들도. 당시에는. 네. 자, 중세로 갑니다. 1000년부터 1400년대까지는 일본 마스트 시대예요. 그래서 마스트가 하나였어요. 돛대가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500년이 넘어가면서 마스트가 3개로 보통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할 거는 이제 중세에서 북해로 갈게요. 뭐 지중해는 계속 잔잔한 바다니까 이런 그 갤리들이 있었거든요. 자, 북유럽의 바이킹을 그리셔야 돼요, 이제. 바이킹은 대충 느낌으로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케이. 갤리선처럼 너비에 비해서 길이가 깁니다. 일단 바이킹은 노를 젓는 거니까. 그리고 노는 1단이었어요. 북해가 거칠기 때문에 노를 여러 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1단으로 딱 하고 오케이. 이물과 고물을 날렵하게 치솟게 만들고 거기에 용머리 같은 거로 장식을 합니다. 용머리. 용 모양으로. 용 드래곤. 모양, 뭐 사자 모양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요. 치솟게 만들고 저는 이번에도 독실이 머리로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치솟고 그리고 배의 깊이 그리고 건현이라고 하는데 물에서 갑판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중간 몸체에서 물이 있고 갑판이 있잖아요. 그 거리가 얘는 낮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 타갖고 노를 젓기 쉬운 형태였어요. 얘가 높으면 노를 어떻게 저어야 되냐면 중간에 창문을 내갖고 노 접는 창문이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얘는 굉장히 배가 가늘고 길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노를 젓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었고 안에 안 들어가고서 갑판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 상상이 안 가는데 나는. 그리고 선현에 목재 또는 피역의 원형 방패를 쫙 옆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파도와 적의 화를 막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보통 바이킹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방패를 옆에다가 쫙 붙여요. 동그랗게.
당연히 사각돛을 달고 있는데 하나 있었어요. 마스트가 하나 있고 돛대가 하나 있고 사각돛을 달고 거기에 바람을 휙 하고 받고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각이 없는 게 이제 다른 거죠. 충각이 없다. 네, 충각은 없죠. 얘는 들이박는 게 아니었으니까. 돛은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네, 돛대가 하나 있고 사각으로. 사각돛이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우승할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최 사장님은 일관되네요, 배가. 모양이. 아, 이런 게 아니어서? 아니 그 배의 형태들이. 네네. 도희님 그냥 쉬세요. 그만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전성기 준세로 갈게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는 이제 바이킹이 좀 더 이제 달라지면서 뭐가 되냐면 북유럽에 있었던 한자 동맹 아시죠? 한자 동맹. 네. 거기서의 어떤 코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한자 동맹은 뭐냐면 북유럽의 정치 체계를 주도한 도시 동맹체인데 그 뭐 길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스톡홀름 같은 데를 뭐 근거지로 하는 뭘 어디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 한자 동맹의 코크선이 나타나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 동력원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주 동력원은 노였어요. 그래도 노가 주였고 이제 바람이 잘 원하는 대로 불게 되면 사각돛을 이게 펼쳐가지고 가는 거였다면 이제 돛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코크선은 돛이 주 동력원이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그 키 있죠, 방향타. 네. 얘가 원래 우현에 있었다가 이제 스타보드 쪽에 있었다가 이제 선미의 중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괴를 그리실 때 뒤에다가 키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키는 안 그리셨어도 됐지만 여기는 그럼 중세 후기. 전성기 중세입니다. 13, 14세기. 전성기 중세. 네. 그리고 이 코그선은 둥근 배예요. 이건 안 그리셔도 돼요. 뭐야, 전성기 중세는 안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른 걸 그릴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폭과 깊이가 큰 둥근 배예요. 앞에 아까 바이킹이라든가 뭐 갤리선 같은 경우에는 긴 배였잖아요. 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이제 둥글어요. 큰 배예요. 라운드쉽이라고 하게 되고 얘가 이제 보세요. 이런 코그선이 되게 중요한 건 알겠고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발견이 안 됐어요. 계속. 기록은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발견된 게 1962년에 침몰선이 하나가 발견되면서 정말 이런 형태였구나라고 이제 복원을 하게 되죠. 결국에 이게 북유럽 쪽에서 잘 사용이 되다가 지중해 전역으로 이 코그선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걸 개조하면서 이제 카락이 발명되게 되죠. 카락. 지중해에서. 네. 카락. 그러면 김도희는 뭔가 그리기 싫은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 배를 해체했어. 이제 너무 중요한 배가 나옵니다. 거북선? 거의 동시대에 나오는데 카락과 캐러벨이 나와요. 카락과 캐러벨. 네. 근데 보면 어떤 거는 카락이 먼저다, 어떤 건 캐러벨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거의 동시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카락이야, 얘는 캐러벨이야, 얘는 특징이 뭐야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배를 지을 때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시작하지조차 않았었어요. 신기하죠, 그게. 영국에서 배를 지을 때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설계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름아름. 그래서 프랑스가 새로운 배를 지었대, 에스파냐가 어떤 새로운 배를 지었대, 그럼 거기 가서 조선소에서 이제 짓는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용골이랑 이런 식으로 늑골 같은 것들을 골격을 먼저 세우고 바깥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도 하냐면 먼저 바깥 모양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제 골격을 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름아름 좀 진행이 됐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뭔가 설계도를 막 청사진을 해놓고 그렇진 않았겠다. 그치, 그때는 그렇게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얘를 좀 높여볼까, 얘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좀 더 좋던데 비율, 근데 이런 건 했겠죠. 가로와 세로의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율이 뭐 1대 3.5가 됐을 때 혹은 1대 4가 됐을 때 1대 5가 됐을 때 길어지는 거냐 짧아지는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실을 수 있냐, 짐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조타성이 얼마나 좋아지냐, 뭐 이런 것들,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칼같이 좀 이걸 나누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배는 분명히 카락이다, 얘는 캐러벨이다라고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카락이 먼저 나왔다는 견해를 지지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책을 굉장히 여러 권을 봤거든요. 본 책 중에 대항해 시대라는 책도 있었고. 책입니까? 네, 책입니다. 책입니다. 책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 앤드 커맨더라고 하는 책도 봤고. 책입니까? 책입니다. 영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라고 하는 지금 절판된 책인데 이 책도 봤고. 네. 범선의 역사라고 하는 책도 봤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참 많이도 봤다. 거기 너무 재밌어. 사진이 많은 책들은 너무 재밌거든요. 비행기, 자동차, 배 다 좋잖아. 근데 거기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기도 한 이유가 사실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록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캐러벨을 먼저 할게요. 네. 캐러벨. 자, 15, 16세기가 되면 이제 3본 그 3개짜리 3마스트 시대가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돛대를 3개를 그리시면 돼요. 네. 물론 2개짜리 캐러벨도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 정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도시 몇 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탈 배 아닙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깡쌤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배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래요? 배가 커져야지만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배를 무한정 키울 수는 없어요. 얘의 재료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하중도 버텨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돛을 여러 개를 달게 될 때 가운데 돛이 이제 메인 돛이 있을 것이고 포 마스트가 있을 것이고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마스트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용골의 기술력에 따라서 돛을 또 너무 많이 달면 또 안 될 거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밧줄을 통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묶어놓게 되죠.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돛을 살짝 뒤로 기울이거든요. 뒤로 기울일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니까. 그럼 이제 수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살짝 돛이 뒤로 넘어가 있어요. 네. 그럼 걔를 버틸려면 밧줄로 앞을 묶어놔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돛을 3개를 세울 거예요. 그럼 앞쪽에 있는 돛의 입장에서는 살짝 뒤로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걔를 밧줄로 묶어서 앞에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앞부분에 아무것도 없으면 못 연결을 하잖아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것 같죠?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만드냐면 앞에다가 밧줄을 묶기 위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구조물도 만들게 돼요. 그런 구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우스프릿이라고 부릅니다. 바우스프릿. 근데 그냥 노져서 다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KTX 타면 안 됩니까? KTX 타야겠어. 그냥 집에 있을게요. 스페이스십을 타든가. 천재네. 내면의 여행. 네네. 그래서 범선의 함수 쪽으로 쭉 장대를 뻗어서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노끈 같은 거, 밧줄을 묶어가지고 첫 번째 돛에 묶어놓는 거죠. 뒤로 쓰러지지 말라고.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아무튼 일단 캐러벨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 구조를 대충 봤다면 1436년까지 아프리카 탐험을 합니다. 유럽 애들은 유럽이 세상의 전부였고 진정한 바다는 그냥 지중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대항해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에 사실 세계 최대의 배는 정화의 그 중국의 정화의 배였었고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때 막 엄청난 배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들이 한강 유람선 수준이었어요. 지금 한강 유람선은 무시하는 겁니까? 한강 유람선을 갖고 대서양을 건넜다고요. 그래요? 그런 식이고요. 그 진짜? 정도 사이즈로 생각보다 배가 막 그렇게 안전해 보이고 막 커 보이고 그러지 않았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네. 상당히 원양항해라고 하는 것을 위험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네. 나무로 됐을 테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중해를 나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탐험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 이제 아프리카 쪽이니까 네. 그쪽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한번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원래는 타각 돛을 달았었던 바르카라고 하는 혹 또는 바리벨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서 아시아의 인도에 이르는 항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양항해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육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따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가는 건 무서워. 잘못하다가 거기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도 들고 문어 괴물이나 그렇지. 크라켄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뱃사람들이 암흑의 녹색 바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쪽으로 항해하는 걸 꺼렸어요. 뱃사람들 자체가 남쪽으로 가는 것도 네,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대 지역의 바다는 날씨가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도 뜨겁기 때문에 그 해역을 항해하게 되면 모두 검둥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항해하기를 두려워했대요. 논리적이다. 그 논리적이지.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거긴 바다가 어떤지도 모르고 거친지 어떤지도 몰라요. 아무튼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애들은 자기네끼리 놀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은 뭘 하게 되냐면 계속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 들어본 항해왕 엔리케 왕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엔리케 왕자? 엔리케 왕자를 필두로 서아프리카를 탐사하면서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아프리카 서쪽을 보면 서쪽에 확 튀어나와 있잖아요. 크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 윗부분에 이제 보자도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엘리케 왕자예요. 그 사람한테 항해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의 어떤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 지중해랑 너무 다른 환경을 경험을 한 거예요. 북동 무역풍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바다가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동무역풍과 거친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집트 아랍인들이 썼던 삼각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카라벨라라고 하는 선의 장점을 조합해서 캐러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러벨은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코그선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삼각돛을 달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보자도르라는 곳을 좀 찾아봤더니 먼 곳이 아니구나. 그냥 아프리카 거의 북서쪽이야. 북서쪽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항해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철저하게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가 쓴 역사잖아요. 그렇지. 유럽을 떠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사실 이제 역사 전체를 조망을 하면 중국이 짱인 거야. 사실 중국이 짱인 그렇죠. 거고. 자, 그래서 그 캐러벨은 초창기 마스트가 2개의 삼각돛을 달았었다가 15세기가 되면 이제 캐러벨이 돛대 3개 모두 삼각돛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큰 캐러벨도 있고 작은 카락도 있는데 카락보다 전체적으로는 캐러벨이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삼각돛을 달고 있는데 삼각돛은 역풍에 강하고 조작도 쉽고 사람도 적어도 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탐험에도 유리하고 또 연안 항해를 할 때는 연안 근처를 가다 보니까 육지가 튀어나오면 반대로 이제 막 꺾으면서 커브 돌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각돛이 유리합니다. 사각돛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순풍을 받으면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역선 아예 대서양 전체를 건너가겠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오겠다. 이런 경우엔 사각돛이 더 유리한 거죠. 네, 이리저리 바꾸려면은 그치, 모양을 싹싹싹 바꿔가면서 연안 항해를 하기 위해서 삼각돛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캐러벨은 삼각돛을 달고 있는 걸로 이거 그리지 맙시다. 캐럭을 그립시다. 카락을 이따가.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캐러벨은 원양 항해용으로는 부적합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삼각돛도 가지고 있고 사각돛을 같이 적용한 뭐 카라벨라 레돈다 이런 것도 개발이 되긴 해요. 삼각사각을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잉 메리호가 바로 앞에 있는 메인 마스트에는 횡범 그러니까 사각돛을 달고 있고 뒤에 있는 미진 마스트에는 종범 삼각돛을 달고 있는 형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대한 배, 유럽 배 이런 것도 그렇지 않나? 사각돛이랑 삼각돛이랑 맞아요. 섞여 있고. 뒤에 가게 되면 나중에는 뒤쪽에 이제 카락을 지나서 갤리온으로 가게 되면 뒤쪽에는 삼각돛, 앞에는 사각돛을 달고 있게 이제 복합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잉 메리오가 캐러벨인데 안 놀라네. 고잉 메리오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예를 들면 콜럼버스의 함대가 2척은 카락이었고 네. 3척은 캐러벨이었습니다. 아, 5척으로 간 거였어? 네. 난 한 척으로 간 건 줄 알았지. 5척이고 작았어요. 그리고 마젤란이 최초로 이제 그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마젤란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함대도 카락이었고요. 그렇군요. 이건 캐러벨은 아니고 카락. 카락은 거의 동시대에 나왔었어요. 이때 15, 16세기에 주력으로 쓰인 게 카락입니다. 그리고 첫 등장한 건 14세기 말이고 널리 보급된 건 이제 15세기 중엽에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대형화가 돼요. 엄청 커져요, 배가.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모든 상선과 군함들이 다 카락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대항해시대의 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캐럭이 되는 거예요. 네, 카락형. 얘는 지중해와 북해배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고 삼각돛이 도입이 돼서 그림을 그립시다.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카락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네, 카락을 그릴 거예요. 대항해 시대예요? 네, 대항해시대 16세기 이후에 도희님은 이미 그린 것 같은데? 뭔가를? 이미 그렸어? 네. 세 개 정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선수와 선미 부분은 좀 높였어요.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백병전으로 싸워야 되는데 네. 백병전에 싸우려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싸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뛰어내리면서 싸우는 게. 그래서 거기에 백병전을 위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해병대들이 선수랑 선미에만. 네, 선수와 선미에 이렇게 높게 층을 쌓았어요. 2층, 3층, 4층 막 이런 식으로 치솟았어요. 앞뒤가. 알겠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초기에 대포들이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대포가 무거워요. 완전 철덩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의 어떤 그 복원력 같은 게 감소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전복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파도가 심하게 치면. 아무튼 선수루와 선미를 높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스프릿을 앞으로 쭉 뺍니다. 봉이 하나가 앞으로 쭉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돛대가 뭔지 알 것 같아. 세로로 달렸잖아요. 예. 그 돛대를 묶는 끈을 묶기 위해서 선수의 앞으로 튀어나온 돛대가 하나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침 같은 게 앞으로 튀어나왔고 그렇죠. 침이 앞으로 확 튀어나와 있습니다.
복잡해. 그냥 마스트는 3개 정도 그립시다. 석유 엔진 같은 거 달면 안 돼요, 그냥? 힘드네. 사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마스트는 3개 정도를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바람의 힘을 이렇게 해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구나. 그렇죠. 잘 굴린다. 힘들게 사네, 사람. 3개? 3개. 마스트를 3개를 그리시고요. 가운데가 제일 높아요. 메인 마스트가. 앞에 있는 포어 마스트는 그보다 약간 작고, 뒤에 있는 미진 마스트는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삼각돛은 없고요?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보통은 앞에 2개, 포어 마스트랑 메인 마스트는 사각돛을 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미진 마스트는 대형 삼각돛을 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밧줄로 여기저기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잘 그린다. 똑같네. 이거는 게임을 많이 한 거야. 너희는 끝났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그렸다. 어떤 배의 이데아라고나 할까?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대포도 됩니다. 있어요? 포가 있었어요. 예, 포문도 있게 있었을 거고. 그래서 포를 위에다 싣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아는 어떤 중세의 전형적인 중세가 아니죠 이때는 그죠? 15세기 중엽이면 중세 넘어갔죠. 근대 사이 근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노도 있습니까? 노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가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때는 아예 노를 빼요? 사실 그때 지중해 진작 말해줘야지. 저 그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중해 갤리가 아직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몇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갤리선들이 완전히 처발려요. 완전 이런 범선들한테. 그래서 그 이후로 갤리온이 갤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갤리온은 뭐냐면 이제 캐럭이 더 대형화되면서, 자, 캐럭은요 물론 군함으로도 쓰이게 되지만 얘를 대포를 막 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높아요, 무게중심이. 거기다 높은 걸 놔두게 되니까 위험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예 군함으로 쓰기 위해서 대포를 2줄, 3줄로 놓기 위해서, 아까 노가 3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3단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대포를 3단, 4단으로 놓기 위해서 이제 아예 군함으로 만들어서 이게 발전한 게 갤리온입니다. 그러면 카락이랑 갤리온은 명확하게 여기서부터는 갤리온이야, 여기서부터는 카락이야,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이 배는 갤리온이야, 얘는 카락이야라고 확 하고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갤리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규모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작은 갤리온도 있고 대형 카락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규모도 규모지만 갤리온이 되게 되면 이 높은 선수루, 선미루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다가 대포를 놔두게 되면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선수루와 선미루가 높으면 멋지거든요, 배가. 멋지다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지중해나 뭐 이쪽에 있었던 뭐 에스파냐, 스페인 이런 애들이 그걸 높이고 있을 때 후발주자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없애고 갤리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김도인이 이게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그냥 만족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가 보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저거 좀 해체주의적인 미술 치료 같은 거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적인 내면이 좀.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빠르게 뭘 갈 거냐면 얘가 이제 갤리온으로 발전됐다라는 것만 언급을 할게요. 영국에서 탄생을 했고 포를 많이 달기 위해서 군함으로 아예 만들었다. 이게 바로 사실 대항해 시대의 전형입니다. 갤리온은 길고 낮고, 얘는 높은 선수로 선미루가 있었잖아요. 삭제됩니다. 낮고, 폭은 좁고, 폭이 좁고 긴 이유가 뭐냐? 포를 앞뒤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쫙 놔두게 돼요. 네. 그렇죠. 옆을 겨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길고 폭이 좁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선미가 네모나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선미가 좀 둥그런 형태였다면, 뒤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태였다면 선미를 딱 잘라서 네모난 형태로 바꾸게 되고, 빠르고 큽니다. 갤리온은 그냥 그래요. 빠르고 크고 완전히 이제 전쟁을 위한 배로 만든 거고, 길고 좁으니까 빠르고 화포도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발전하면 전열함이 됩니다. 전열함은 뭐냐면 전열을 갖추고 있는 배들이에요. 그래서 Ship of the Line이라고 해갖고 대포를 어디다 놓냐면 옆에다 놔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적의 배의 측면이 나의 선수나 선미를 잡았다라고 하면 난 죽는 겁니다. 왜냐면 내 선수에는 포가 한 2개, 3개밖에 없고 많아봐야 뭐 4-5개 아닐 겁니까? 네. 근데 옆으로는 거의 뭐 나중에는 80개, 100개까지도 대포를 놔뒀어요. 그럼 상대방의 옆부분이, 옆구리가 나의 앞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100개의 포가 나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약점이 언제가 되냐면, 대포가 많아지게 되면 나는 앞뒤가 약점인 거예요. 네. 옆은 강하고. 네. 그럼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포격전을 어떻게 하게 되면 서로 옆모습으로 서로 나란히 가면서 옆으로 서로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사실 마스터 앤드 커맨드에 나오게 되는데 네. 옆으로 나란히 가면서 그럼 나중에 해군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앞뒤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일렬로 쫙 늘어서게 돼요. 영국의 배들도 일렬로 쫙 늘어서고 뭐 스페인의 그때 뭐 무적 함대도 옆으로 일렬로 쫙 늘어서고 지하철처럼. 그렇죠. 지하철 두 대가 나란히 가면서 포격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이 뭐 그 측면이 아니라 네. 뒤나 앞을 잡으면은 끝난 거죠. 상대방이 포를 쏠 수가 없잖아. 거의 화력이 그렇죠. 약화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포를 피하면서 내 포를 최대한 화력을 집중시키는 거니까 서로 전열을 갖추는 전열함이 되는 하다가 거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일렬 형태로 그렇죠. 진영을 갖추게 됐다. 그쵸. 꼬리 잡기 같은 거 같네. 꼬리 그렇죠, 못 그렇죠. 잡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 원래 거고. 꼬리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막 저기 뭐냐 그 조선 그 해군 조선 수군입니까? 네. 조선수군 네. 이순신 장군님 뭐 이런 거 활약하는 거 보시면 이제 네. 뭐 무슨 진영을 펼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랑 연결이 되나 보네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보면 옆부분으로 항상 포는 옆에 배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옆모습을 상대방을 가리키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 전열함의 경우에는 또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큰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이제 사이에 작은 배가 있어. 그럼 한 번 포격을 빵 했을 때 작은 배가 한 방에 침몰했어요. 거의 구멍 나잖아요. 네. 그럼 거기 다른 배가 갑자기 확 적배가 끼어들어오면 나의 앞모습 혹은 뒷부분이 선무수와 선미가 그 끼어들어온 배의 옆이랑 마주쳐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알렉산더 깡쌤이 해주실 때도 비슷하게 네. 했었잖아요. 전열을 갖추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강해요. 근데 그 전열이 깨지게 되면 창 사이를 뚫고 들어오게 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처럼 전열이 깨지게 되고 어떤 배가 침몰해서 구멍이 나면 그리고 그 배에 다른 배가 끼어들어오면서 옆으로 끼어들어오면서 포격을 하게 되면 끝장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배를 규격화시켜요. 이 정도 되는 배들을 통해서 전열을 구축을 하지 급이 안 되는 배는 거기 안 껴줍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구멍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네. 포를 쏘잖아요. 네. 그 포가 네. 그 빵하고 폭발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철덩어리인 거예요? 그때는 철덩어리였어요. 그냥 그 구멍을 내는 거죠. 침몰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침몰을 안 해요. 죽어라 쏴도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멍이 난다고 바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대응반이 있고 그걸 막아요. 구멍이 나서 물이 쓸어다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른 목재를 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쏴도 완전히 막 다 걸레가 돼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 자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제 납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을 줘요. 네. 상금을 많이 줘요. 군함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침몰 자체를 잘 안 하더라. 사실 침몰하게 하려면 아래쪽을 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포가 아래를 겨누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기술로. 그래서 서로 이제 포격을 하는데 정말 안 죽는, 서로 싸우지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백병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벽병전 하는 장면들도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포가 100개가 달려있어도 한 방에 쏜다라고 하면은 내가 포가 그렇다고 적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갤리선과 네. 만약에 갤리온이 같이 붙는다. 이름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원도 비슷할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갤리온인과 갤리선이 붙으면 갤리선은 철저하게 박살이 나는 거죠. 여기선 대포가 80개가 있는데 옆구리에 쟤는 갑자기 막 노를 젓고 와갖고 충각으로 부딪히려고 해. 그러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약의 시대가 발생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가 폭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열 폭탄이라고 해갖고 포탄 자체를 막 뜨겁게 달궈요. 엄청나게 뜨겁게. 그 다음에 그걸 쏘게 되면 그 포탄이 내 배를 뚫고 들어왔을 때 뜨거운 그렇지, 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열 포탄을 사용하는 전술을 쓰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내 배도 나무잖아요. 막 가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불이 나. 불이 붙으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해안포가 해안 도시가 방어하기 위해서 가열 포탄을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록들은 남아 있어요. 전쟁이 굉장히 물리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했으면 이제 저희가 갤리온을 지나서 전열함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끝을 봤습니다. 저희는 어떤 배를 탈 거냐? 네. 아마 갤리온 정도를 탈 것 같아요. 그 정도 타줘야지.